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어느 외국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바빠서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돌아볼 겨를도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느라 바빠서 행복이란 단어 자체를 떠올릴 시간도 없는 게 우리 사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호주머니가 넉넉하고 애들 잘 크면은 웬만큼 행복하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치들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행복한 수치인가를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나온 수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4,400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왜 우리 체감 경기하고는 괴리가 있을까요? 이런 격차에 대해서 오늘 3부에서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최대치 착시 효과를 주제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아내가 출산한 이후에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아빠의 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될 거라고 했는데 아마도 좀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진척이 더딘지, 그리고 들여다보면은 현실성도 적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오디오, 아빠에겐 TV, 아이에겐 동화.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떤지 SK증권 본사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발이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나요? 어떤가요? 이틀째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에는 좋았습니다. 네. 지수가 203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결국 종가는 한 2015포인트 정도로 끝났습니다. 플러스 9.7 정도로 끝났는데, 일단 지난 24일 날이죠. 그 이란하고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란 쪽에 많이 진출하고 있던 건설주들이 모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건설주하고 해운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좀 국내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했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스닥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던데요.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나 보죠.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게임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 낙폭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금 업체들 실적이 나오고 있나요? 업체들 실적이라기보다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행성 네. 산업 이런 쪽으로 자꾸 분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독 규제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회에서 좀 네.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거하고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매수 얘기를 하셨는데 오후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니까 상승폭도 또 주춤했던 것 같아요. 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외국인 매수세 자체는 그동안 워낙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추석 이후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상승 쪽으로는 배팅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주 쪽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이란하고 건이 해결되면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연말 세일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에서도 IT라든가 뭐 가전, 자동차 뭐 이런 쪽은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전자제품들 선물 많이 하니까 네. 우리 업종에서도 또 IT 업종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무래도 아이들 선물을 완구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뭐 네. 추석 게임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그 게임기들도 워낙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엑스박스라든가 뭐 소니 뭐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경기가 살아난다고 친다면 결론도 자동차가 또 잘 팔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효불급한 부분이지만 뭐 가전제품 쪽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 흐름은 어차피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뭐 월요일 날이죠.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통틀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계속 좋은 거는 IT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 또 신학기 시즌이 다가오고 네.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D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반도체 쪽이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도 일단 반도체 부분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지금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또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물품 자체도 상당히 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권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건설 또 IT 이런 주들이 좋았다고 했는데요. 또 잘 나갔던 종목들이 있을까요? 업종이나?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잘 나간 건 아까 말씀드린 건설 쪽이 네. 이란 쪽에서의 그 건설 수혜가, 재개 예. 영향 이런 걸 예상을 했는데 대림 산업 같은 케이스 잘 나갔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 막판에 좀 흘러내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14년에 들어가게 되면 LNG라든가 VLCC 같은 경우 발주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조선주 쪽이 상당히 뭐 세주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지금 해운업종도 상당히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아있는 11월 동안에 경기 민감주에 좀 주목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제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이었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측 나온 얘기는 당분간은 없다는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들 매수와 기관 매수가 겹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 경기 민감주 쪽의 대형주 쪽 이쪽도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제는 배당 쪽을 좀 더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굳이 경기 민감주다 방어주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치고 나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전략보다는 좀 약간은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연말이라 또 그런 전략을 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SK증권 본사 영업부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올해 국민소득이 24,000달러를 넘을 것이다. 사상 최대치다. 이런 소식이 일제히 전해졌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네. 24,000불이 되든 뭐 3만 불이 되든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체감을 하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평균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다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추세는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지금 예상하건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나와야 되고 또 4분기 환율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고 해야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림잡아 추산컨대 대략 한 24,000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2만 달러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2만 달러를 처음 넘은 게 이제 2007년도였고요. 네. 그러다가 2008년,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2010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작년에 22,000불, 그래서 올해는 한 24,000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국민소득이라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성장률이고요. 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환율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장률은 사실 예, 많이 올라서. 예. 네, 원화 가치가 이제 많이 강해졌고, 네. 환율이 떨어진 거겠죠. 근데 이제 이 1인당 소득이라는 거는 달러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세지면은 그만큼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IMF 시절에 외환위기 터지니까 그 국민소득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갑자기. 그랬었죠. 예. 네, 그거는 이제 거꾸로 원화가 약세, 환율이 한 2배로 치솟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로 표시되는 이제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성장률이 좀 높아져서 성장률이 더 많이 높아지고 해서 국민소득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세 때문에 생각보다 국민소득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착시죠. 네. 이 국민들의 실제 생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심은 그럼 대체 3만 달러는 언제쯤 갈 걸까? 뭐 이런 네. 관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성장률의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앞으로 뭐 3, 4%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렇다고 환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더 원화가 지금보다 더 절상되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대충 추상컨대 뭐 2017년, 2018년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24,000불이냐 뭐 3만 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이러한 소득이 좀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그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째로 뭐 반평균 높아진다고 모든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 아닌 것처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네. 이게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상당히 경제 가능 인구를 줄이는 큰 요인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좀 이렇게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분배 문제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관련된 네. 내용은 오늘 또 경제 핫이슈 두 번째 시간에서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소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거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나요? 예, 뭐 예. 매년 나오는 주제긴 한데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완제품 쪽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뭐 TV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완제품 쪽에서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고, 또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쪽, 완제품만은 못하지만 부품 쪽에서도 세계 1위로 가 있는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고요. 네. 뭐 LCD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부품을 모아서 완제품을 만들고, 근데 이 부품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제 소재입니다. 근데 아직 이 소재 쪽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이 부품이라든가 혹은 완제품만큼 세계적 수준에 못 올라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이 중국, 미국, 독일과 함께 세계 4대 소재부품 산업, 소재 쪽 산업으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일본을 제치고 네. 세계 빅4에 오르겠다. 이렇게 오늘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뭐 스마트 표면 처리 강판이라든가 차량용 이 초경량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10대 산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한 2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그래서 장차 이 분야의 수출을 6,500억 달러, 지금은 한 2,500억 달러인데 2020년까지 6,500억 달러로 높인다는 계획인데, 참고로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도요. 삼성도 완제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TV, 스마트폰에서는 세계 1위로 갔고, 네. 부품에서도 일본은 이미 세계 1위에 도달을 했죠. 반도체 LCD 쪽. 근데 아직 이 소재 쪽은 오르지 못한 고지이기 때문에 최근 뭐 그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산업의 이 일관화, 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관 과정에서의 다 공이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아마 이 소재 쪽에 대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나눴던 국민소득의 어떤 수혜가 볕이 다 고르게 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우리 경제의 유연성이 적은 부분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자수성가 창업자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또 통계가 나오고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의 역동성, 신진대사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그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 스코어라는 데서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 네. 30, 40 세대들, 30대, 40대 부호들을 뽑아봤더니 5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재벌 2, 3세들이고요. 자수성가, 그러니까 혼자 사업체를 세워서 키워서 이 반열에까지 오른 자수성가 창업자는 52명 중에 9명, 1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적네요. 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50대 주식 부호 중에요. 이 재벌가 출신은 14명밖에 안 되고요. 네. 4명이 이 창업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사실 경우네요, 우리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 소위 주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뭐 삼성, 현대, LG 뭐 이분들도 사실 다 예전에는 이제 창업가가 있었겠죠. 네. 삼성에는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 현대에는 정주영 회장이 있었고. 근데 이 창업된 대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러한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가들이 자꾸 나와서 그분들이 또 이 상위 탑10, 탑5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성장 사다리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업들의 2, 3세들이 여전히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이렇게 창업을 해서 새롭게 올라가는 기업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번 52명의 명단 중에 4위가 넥센의 김정주 회장이고 네. 5위가 그 NHN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업종이 물론 IT 산업이라든가 이쪽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 이제 한정이 돼 있는 측면도 있고 조금 각 분야를 망라해서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가가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큰 기업에 소위 부호 반열까지 올라야지 경제의 이른바 맑은 피가 계속 돌아가고 네. 뭐 이 후배 세대들한테 어떤 나아갈 바랄까요 목표점 같은 것도 제시해 줄 텐데 갈수록 창업도 힘들고 창업해서 회사를 키우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창업했다가 잘 안 되면은 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기업가 정신이 예. 발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게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KT 회장 선임을 두고 지금 공모 절차 돌입했죠? 예. 27일부터 아마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KT 이석채 회장, 중도하차한 이석채 네. 회장의 후임 회장을 뽑는다고 하고요. 포스코도 이제 오늘 그 이사회를 열어서 정준영 네. 회장이 사의를 밝힌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곧 공모 절차, 후임, 네.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투명하고 외압이나 낙하산 없이 얼마나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심이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 YTN 이코노미가 있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추첨을 통해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는 해경궁 홍시 12월 18일자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요즘 주말 저녁 예능 프로들을 보면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녀 교육이 과거에는 엄마에 치중됐던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빠도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도 이 주저하는 아빠들이 있으면은 독려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남성에게도 30일간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빠의 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공약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아빠의 달이라는 정책이 과연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홍승아 센터장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남편의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 있죠? 네, 있죠. 네. 남편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네.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요. 또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며칠이 되나요?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것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이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네, 5일만 유급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낳았을 때에 대한 어떤 휴가는 따로 없는 거죠. 네, 5일 중에서 3일이 네. 유급이고요. 네. 2일은 무급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급으로 한 달을 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 좀 아빠들이 애 막 낳고 그랬을 때 어려운 점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취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도입하겠다는. 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굉장히 짧은 휴가 제도이고 네. 육아휴직 제도는 1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남성이 매우 드문 현실에서 네. 한 달 안이 제시된 거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남성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남성들이 훨씬 더 이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동기에서 제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아빠의 달을 도입하면은 엄마들은 일단 좋을 거는 같아요. 월급 받으면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녀 간의 육아의 어떤 그 역할 분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현재 많은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기에 직장을 중단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이제 육아에 참여하는 어떤 제도적인 그 요인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 이제 아빠의 달을 도입해서 아빠가 육아를 한 달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퇴출하는 효과가 훨씬 이제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남성들 역시 육아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성권, 부모권의 의미에서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여성의 네.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 제가 함부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한 달은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요. 네.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나마 있는 제도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뭐 네. 3일 플러스 2일에 무급 5일 이런 이제 정도이니까 일단은 한 달이라도 먼저 남성들이 육아에 들어와서 이게 정말로 육아에 뭐 여러 가지 기쁨과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육아휴직이 저는 오히려 이 한 달 제도가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마중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3월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때 상반기 중에 아빠의 달을 도입을 하는 그런 방향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한 달간이라 하더라도 아빠의 달을 도입하려면 제도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남성에게 비양도적인 남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높은 임금 대체율이 필요한 거죠. 남성이 한 달 동안 들어가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이 되어야 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한 달을 써라. 그래도 안 쓰는 남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을 하되 만약에 그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상실당하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를 보도록 하는 이런 네. 제도적인 장치 세 가지 이제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난제가 높은 임금 대체율, 재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원래 통상 임금 100%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고용부하고 기업에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뭐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좀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그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급여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빠의 달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는 아니죠.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육아휴직 급여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되는 마당에 아빠의 달을 하면서 통상임금 100%로 한 달을 준다고 했을 때는 네. 고용보험에서 이 재원의 부담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아마도 뭐 연구와 여러 가지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라도 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그냥 자율적으로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곳에서 아빠의 달을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민간 부분에서는 민간 자율적으로 어떤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공공 부분이나 정부 부문보다 앞서서 어떤 그 굉장히 제도 개선을 앞서서 시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현대백화점 사례같이 아빠의 달을 도입해서 실제로 남녀 근로자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온다면,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은 네. 저는 이게 제도 확산이나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현대백화점에서 이게 시도를 하고 나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결과가 있나요? 만족도라든지. 글쎄요. 그것까지는. 예.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엄마들에게는 네. 어떤 만족감, 아빠들에게는 어떤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진해서 밀릴까 봐. 내 책상 없어질까 봐 뭐 이런 이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못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현대백화점 사례가 아니고 저는 작년에 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을 대상으로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딱 그 문제가 걸려 있더군요. 네. 우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말 많은 아빠들이 이 육아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반드시 네. 해볼 만한 경험이었다. 또 두 번째는 가족 생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고 네. 내가 육아에 전념하는 동안에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좋은 측면들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쁜 문제, 어떤 이제 장애 요인으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나왔던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는 네. 급여의 이제 불만족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뒤에 복직을 할 경우에 직장 내에서 승진부터 뭐 인사고과, 업무 배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어려운 어떤 현실을 만나게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문화적으로 이런 이제 이 개선의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유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수당이 생각보다 사실상 좀 적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죠? 네, 매우 적죠. 이제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우리 통상 임금의 40%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만 최고 금액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고액 소득자일 경우에도 40%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상한 내에서 받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측면이 강하죠. 예, 그러니까 네. 기존에 모아둔 것이 있다거나 뭐 이렇다면 모르겠지만은 다달이 월급을 받아서 아이를 키워야 되면은 아이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남성의 출산 휴가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 또 사회 인식적인 부분, 또 직장에서의 문화 이런 게 어려운 점인데 해외에서는 또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네. 네,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안 될 때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네. 이제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사실은 육아휴직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여성만이 썼죠. 근데 네. 이제 일부 국가에서 남성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뭐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지 또 남성 육아휴직 할당 기간, 아빠의 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주로 이제 북구나 이런 국가에서는 1990년대에 이런 제도를 들여와서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나 참여하는지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아주 높다고 해도 네. 저희는 남성이 2% 되거든요. 네. 그런 국가에서는 한 29% 정도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50대 50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당사국에서는 우리는 아직 멀었다. 50대 50이 아니기 예. 때문에. 2%도 근데 이제 있는데. 제3국에서 볼 때는 네, 예. 저희 수준에 비하면은 그래도 한 30%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이제 북구 사례를 따라서 최근에 독일에서 2007년에 제도를 완전히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2개월간의 아빠의 달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 임금 대체율을 67%까지 올렸어요. 그 결과 독일에서도 남성들의 사용률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네.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좀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네. 것들이 안정이 되려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고요. 아빠의 달이라는 게 좀 전시 행정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좀 시행이 돼서 효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센터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 가볼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사자성어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슈를 우공이산이라는 그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네. 어리석을 그리고 귀공,
옹길 이 매산자입니다. 네. 우직하게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둔다는 뜻인데요.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는 FTA 협상과 관련해서 8차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양국의 그 교육 규모만 하더라도 12,000개 품목이나 되고요. 네. 또 워낙 복잡한 분업 구조를 갖고 있고 기업들이 생산 이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같은 초민감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협상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감 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확보를 위한 협상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협상을 통해서 중국에 우리의 그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공이사는 오늘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꾸준히 어리석게 느껴질지라도 추진을 해서 꼭 성공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첫 협상이 열렸는데 뭐 자주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양국이 지금 교환한 개방 품목 그리고 또 어떤 산업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그 협상 같은 경우는 개방 품목과 규모를 담은 양호 초안을 서로가 교환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1,200개에 달하는 초민감 품목은 다음 1월달 회의로 넘기게 됐고요. 그 대신 일반 품목이라든지 민감 품목에 대한 목록을 서로가 교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10년 뒤인 2024년에 가면 20조 달러 규모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이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 원활화라든지 무역 규제, 위생 검열과 같은 그 협성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규범 분야인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투명성, 환경을 비롯해서 2015년이면은 중국의 시장 규모가 3천조 원이 넘어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협상 초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 전자, 기계 같은 쪽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겠고요. 네. 중국은 자동차를 초민감 품목에 넣으려 하고 있고 농산물이라든지 비철금속, 의료와 같은 경공업 제품들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그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초민감 품목 이 부분도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농업 분야가 우리로서는 그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장 농업 부분만 하더라도 중국과는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고요. 네.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가격차가 무려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매년 농업 생산이 한 1.2% 감소하게 되는데요. 금액상으로는 최대 3조 3,600억 원 정도 생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철폐된다면은 무역 수지가 매년 2억 6천만 달러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초민감 품목으로 자동차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2%지만 우리나라는 8%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생계형 차량인 다마스라든지 라보와 같은 800cc급 경상용차 같은 경우는 700만 원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도 우공이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FTA를 통해서 얻게 될 경제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 흑자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535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이제 관세가 철폐된다면은 대중국 무역 수준은 매년 35억 달러 정도가 개선이 되고요. 2015년에는 무역 규모가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13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예상이 되고요. 전기전자는 6억 달러, 그리고 자동차, 철강, 조선 순으로 무역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 중국 시장에서 우리 그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9.7%를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는데요. 앞으로 FTA가 폭넓게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고 내년에는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데 지난주에 삼중전회 때 개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개혁 개방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은 성장률이 좀 몸살을 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HSBC 11월 제조업 PMI가 나왔던데 조금 악화됐더니 많이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HSB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신규 수출 수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위해나 절상으로 인해서 악화되면서 최저치를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그 경착륙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전역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해서 100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3,600만 원 서민주택 건설도 여전히 그 투자주대 성장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올해 성장률 한 7.7%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7.4%로 조금 둔화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산업을 퇴출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 통화가 약세는 예상이 되지만 위엔화는 자본 규제로 인해서 하락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국의 수출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률이 좀 눈에 띄게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7%는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하고요. 특히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의 부동산은 버블이라는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여전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넘쳐나는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아직 정책의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그 부동산 규제를 하라 그러지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토지 양도 수입에서 의존해서 네.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무려 지방 정부가 토지 양도 수입은 470조 원 정도로 벌어들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규제하더라도 지방에서 토지와 관련된 그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좀처럼 좀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또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뉴비 쿼터스라든지 도시 가스 배관망 같은 인프라 사업이 속속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 불패 신화는 좀처럼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얽혀 있을 텐데 또 이게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항상 버블이 커지면은 이게 붕괴된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중국 네.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의 지금 부동산이 10월 달만 하더라도 10% 넘게 상승한 도시가 25개 정도 네.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수급이 지금 균형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도 들어가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네. 앞서는 상황이 되면서 지방에 있는 중소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도산이 불가피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재테크 상품의 그 돈들을 많이 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의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하는 원인도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조달과 운용 기간의 그 불일치로 인해서 그림자 금융 문제가 연말 이후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항상 좀 두려운 건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버블로 가면은 금융도 같이 부풀었다가 부동산이 꺼지면 금융 꺼지고 실물 꺼지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그 대출 규모가 엄청난데요.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4,000조 정도 자금을 대부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또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00조 정도의 그 부채를 안고 있고요. 네. 또 민간도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10% 정도만 하락하더라도 중국의 생산과 소비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서 3에서 4%포인트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꽤 때문에 크네요. 이런 예.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야말로 좀 연착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앞서 아빠의 유급 출산 휴가, 아빠의 달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육아라는 게 당연히 아빠도 참여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도 이게 좀 택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출산 후에 한 달보다는 필요할 때 또 한 달 쓸 수 있게 유연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대한민국 일반 기업 다니는 남자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육아휴직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가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왜 가계경제에는 햇살이 들지 않는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